소통방송 DPS.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주간 해외 축구 5회 방송, 시작합니다. 만나뵌 지 한 이틀 지난 것 같아요. 이틀 지났는데, 또다시, 5회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그랬다시피, 먼저 댓글을 읽어드리는 순서부터 갖겠습니다. 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댓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표출해 주시는 분들, 정말 사회에 이로운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와따따뚜게님께서는 예전에 한번, 저희 축구방, 당일 배송 축구방에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이번 월드컵 흥행 대박일 것 같아요. 매 경기마다. 과연 아시아팀이 조별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게 일본전 끝나고 달아주신 것 같은데 이번 월드컵 정말 2010년 월드컵, 2006년 월드컵보다 왠지 더 경기들이 재미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점수들도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소문이라고 그러죠. 입에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고 흥행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월드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최국을 따라가는 건지 정말 굉장히 공격적인 팀들이 플레이를 펼치면서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팀이 조별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우선 이란부터 보면은 이란은 좀 어차피 나가리였고요. 호주도 좀 나가리였고 일본이랑 저희가 좀 조편성이 그나마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도 이제 약간 첫 판에 지면서 약간 나가리 분위기가 나고 있고요. 저희는 러시아와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건데 비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모를 것 같습니다. 우선 알제리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기 이후에 조별여사 통과를 한번 또 다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측이 아니라 거의 정해진 거나 다름없긴 한데 그래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라데시마님, 메시는 역시 메시였네요. 아르헨티나 경기가 끝나고 나서 또 바로 달아주셨네요. 댓글이 달린 시간이 8시 50분인데 바로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역시 메시였죠. 자, 그 다음에 또 라데시마님이죠. 이거는 독일이 포르투갈을 꺾고 나서 또 바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새벽 3시 8분에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차부대 돌진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굳이 클로제가 기록 못 세워도 밀러가 다음 대회쯤에는 대회 득점 기록 다시 갖고 오겠네요. 호날두는 생각보다 더 빨리 집에 갈 것 같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국대에서의 밀러는 정말 대단하죠. 저번 대회 득점왕이기도 하고요. 굳이 미넨이랑 또 비교를 해보자면 미넨보다 또 국대에서 더 큰 활약과 득점을 해주는 밀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에는 참 약간 국대에 오면은 잘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국대 스키라고 불렸던 분도 있고요. 클로제 선수 역시도 그렇고요. 이번에 밀러 선수도 그렇고 아무튼 독일의 강함을 정말 새삼 느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포르투갈 나중에 바로 홍 기사가 포르투갈과 독일이 경기했던 거를 이제 리뷰해 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포르투갈이 과연 16강은 어떻게 갈 것 같은데 그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운 남자님, 얼마 안 돼 들어온 것 같은데 업데이트 2개가 되었네요. 만약에 16강 간다면 독일일 것 같은데 섣부른 걱정인가요? 섣부른 걱정이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닭대가리님 사진 한 장을 올려주셨어요. 이런 사진 올려주시는 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페페가 밀러 머리를 박치하고 있는 장면인데 닭대가리님께서 명불허전 쓰레기 페페 깡페페 이렇게 알아주셨습니다.
예, 깡페페.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건데 재밌습니다. 예, 깡페페. 예, 감사합니다. 닭대가리님. 그 다음에 나는 꿀에다님. 예, 오늘 대한민국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달아주셨네요. 일단 비기기는 했네요. 과연 알제리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알제리전이 정말 중요하죠. 알제리도 벨기에와 경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골을 뭐 PK로 넣고 나서 거의 이제 잠그다시피 계속 하다가 후반에 이제 두 골을 먹으면서 털렸는데 높이 면에서는 확실히 약점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신욱 선수를 좀 많이 활용을 하면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이 5회 방송입니다. 예, 저희가 프롤로그 말고 1회 방송한 게 5월 27일이었는데 5월 27일이었으면 저희가 한 3주? 3주 좀 지난 것 같은데 벌써 5회 방송이네요. 예, 방송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졌는데 감사하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시간을 쪼개서 힘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우리나라 경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기는 프리뷰나 리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방송들에서 많이들 다루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DPS, 주간회의 축구에서는 대한민국 경기가 아닌 다른 이제 흥미로운 경기들, 흥미로워 보이는 그런 경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기들을 예측해서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예, 그런 경기들을 프리뷰, 리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뭐, 프리뷰는 그 전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예 전체적인 프리뷰가 아니라, 예, 방송하면서 잠깐 소개 정도, 예, 그 정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예, 5회 방송 이제 시작하겠고요. 먼저 홍 기사가 전해드리는 독일 대 포르투갈의 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5회 방송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대 포르투갈. 23명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파울루 벤투. 안녕하세요. 홍기사 인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록은 포르투갈 감독인 파울루 벤투 감독이 독일과의 경기가 있기 전 공식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제가 왜 이 어록을 제 소개도 하기 전에 이렇게 소개했는지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알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럼 한국 시간으로 6월 17일 화요일 새벽 1시에 전차군단 독일과 호나우두의 포르투갈이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는 조별 예선 3대 빅매치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먼저 있었던 스페인과 네덜란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그리고 본 경기인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기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저희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싱겁게 경기가 끝났고요. 잉글랜드와 이탈리아는 손에 꼽히는 명경기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일과 포르투갈은 너무나 싱겁게, 오히려 스페인과 네덜란드보다 더 싱겁게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먼저 각 팀을 살펴보면은 독일은 피파 랭킹 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월드컵 우승 3위에 빛나는 전통의 강호입니다. 브라질의 레전드, 그러니까 수비의 레전드 선수인 카프 선수는 이번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가장 큰 장애물은 독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일이 강력한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월드컵에서는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스쿼드에 대한 그런 평가보다는 호나울두 선수, 포르투갈의 호나울두 선수 에이스죠. 호나울두 선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먼저 그리고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요. 총 17차례 맞붙었는데요. 3승 5무 9패로 독일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지난 2006년 월드컵, 그리고 2008년 유럽 선수권, 그리고 2012년 유럽 선수권에서 모두 독일과 맞붙었는데 전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3번 만나서 3번 다 진 거죠. 이만큼 독일이 강력한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네, 먼저 경기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좀 볼 수 있는 몇 가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지나갈 텐데요.
먼저 경기 내적인 부분, 내적으로 포함되는 포인트보다 외적으로 하나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12일, 한국 시간으로 12일 날 로이드와 영국 중앙경제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선수 가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선수 가치는 각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들의 속해 있는 팀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팀이 가장 가치가 있나를 평가했는데요. 독일이 1위를 했습니다. 총 조별 예선 진출한 팀 중에서 독일이 1위를 했고요. 포르투갈은 9위를 했습니다. 독일이 1위로 평가받은 이유는 워낙 유명한 선수도 있지만 그리고 20대 중반의 유명한 선수들이 워낙 지금 잘 크고 앞으로 더 성장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독일이 1위, 그리고 포르투갈이 9위 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 내적으로 보시면 많이 이슈가 됐어요. 호날두 선수가 과연 독일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것인가. 왜냐면, 호날두 선수가 사실 작년에 리그 경기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몸을 혹사에 시켰어요. 그래서 무릎도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평가를 받았는데, 어쨌든 호날두 선수 자체가 월드컵에 뛰고 싶은 열망도 워낙 강했고, 포르투갈에서 가장 믿을 선수는 또 호날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에 대한 이슈가 계속 모든 언론의 집중을 받고, 호날두 선수가 과연 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근데 경기 이틀 전인가까지 호날두 선수가 20분 훈련을 하다가 들어갔다고도 하고 이런 게 나와서 계속 호날두 선수가 독일전에서 선발로 뛸 것인가 이런 예상은 했지만,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회복을 하고 열심히 컨디션 관리를 해서 선발로 뛰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의 수문장인 노이어 선수가 노이어 선수도 부상으로 뛸 수 있는지 그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노이어 선수 또한 그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이어 선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3대 골키퍼죠.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등장한 부폰, 카시아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노이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골키퍼인데요. 일단 카시아스 선수는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전 경기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범했고 너무나 많은 골을 이미 실점을 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폰 선수는 저번에 제가 그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경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상이에요. 부상 상태라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노이어 선수는 어떻게 그 월드 클래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독일이 이번 포르투갈의 경기가 월드컵 본선 통상 100번째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100번째 경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그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축구 팬들의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독일이 월드컵에 계속 진출하고 있잖아요. 독일이 근데 본선 조별리그에서 최근 18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 그러니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세르비아에 0대1로 패한 것을 제외하고 총 13승 4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그만큼 독일이 강력하고 전통의 강호, 그리고 항상 우승 후보로 점쳐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독일 집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포르투갈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선수가 무팅뉴, 페페, 카르발류, 호나울두, 나니 이렇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선수가 호날두고, 호날두가 얼마큼 해주냐에 따라서 포르투갈 성적이 좌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르투갈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되면 다 아시지만 2012년에서 2013년 프리메라 리그 31골을 넣으면서 강력한 라이벌인 메시를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서 2013-2014년 챔스 리그에서 17골을 넣으며 레알 마드리드를 정상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록보다도 호날두 선수가 가장 인정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리고 포르투갈 국가 국민들 그리고 뭐 팀들에게 가장 인정받아야 될 점은 스웨덴과의 마지막 월드컵 진출 마지막 경기였죠. 마지막 경기에서 즉 지라탄의 스웨덴과 호나우두의 포르투갈이 경기를 맞붙었는데요. 호나우두의 맹활약으로 결국 포르투갈은 브라질의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스웨덴은 컴백홈했죠. 그때 호날두 선수가 사실 포르투갈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호날두 선수는 뭐 자타공인 최고의 선수이고 그런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떤 팀이든 브라질이건 독일이건 아르헨티나건 이탈리아건 모든 팀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전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단 호날두 선수가 막히면 다른 선수가 풀어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의문 부호를 던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 전 인터뷰를 보면요. 독일의 레브 감독. 저 레브 감독 굉장히 좋아하는 게 처음 봤을 때 멋있더라고요. 스타일리시하고 멋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성 팬들도 한국에서도 레브 감독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 얼굴을 보면 축구 경기를 보신 분들은 어느 분들이건 축구를 몇 번 보신 분들은 레브 감독 멋있다는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네, 먼저 이제 레브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요. 경기 전에 부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지만 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긴장 상태에 있었지만 긴장감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가짜 9번 이 같은 것들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 뭐 밀러, 크로스, 괴체 같은 선수들 모두가 나에게는 스트라이커고 공격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이슈가 되는 점이 있었는데요. 클로제 선수. 제가 첫 브라질 월드컵 전에 가상 월드컵 할 때도 클로제 선수가 이번에 마지막 노장의 그런 힘을 가지고 득점왕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클로제 선수가 사실 이번 경기에서 이번 월드컵에서 딱 2골만 더 넣으면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 예전에 삼발 호나우두 선수 있죠? 호나우두 선수가 보유한 개인 통산 월드컵 본선 최다골 15골을 갱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클로제 선수의 선발에 대해서도 이제 경기 진출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쏟아졌는데요. 레브 감독은 딱 선을 그었더라고요. 클로제의 기록은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지만 감독에게는 기록이 부차적인 사안일 뿐이다. 클로제의 기록은 모두가 기뻐할 사안이고 독일 대표팀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감독에게는 팀의 성공이 우선이고 기록은 두 번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선을 그었으면 사실 노장의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약간 언짢을 수도 있고 삐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레브 감독이 한마디를 더 던져서 또 풀어주더라고요. 선발로 나오든 클로제 선수가 선발로 나오든 백업 요원으로 나오든 클로제는 우리에게 소중한 선수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어 경기장 안팎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으로 노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감독 외에 또 주목할 부분이 외질 선수가 경기전 인터뷰에서 레브 감독은 나를 신뢰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인 레브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 레브 감독이 월드컵을 안으면 좋겠다.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한 감독이다. 이러면서 레브 감독에 대한 무한 신뢰를 표명했고요. 포돌스키는 매우 강하게 포돌스키, 우리는 이곳에 놀러 온 곳이 아니다. 우승하러 왔다. 우승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집에 가겠다.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포돌스키가 사실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국대스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클럽에서는 조금 못할 때도 있지만 국대에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맹활약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국대스키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감독 벤투 감독의 사전 인터뷰를 보면요. 호나울두 같은 선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챔피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3명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역사는 독일이 앞서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을 꺾는 것처럼 역사는 변한다. 우리 팀은 강하다. 자신 있다. 우선 첫 번째 목표는 16강 진출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독일이 강하다는 걸 인정을 다 해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체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로 호나우두 선수에 대해서도 에이스에 대해서도 칭송을 해주면서 에이스가 중요하지만 조직력 또한 중요하다 이런 말을 좀 표명한 것 같은데 뭐 그냥 평이한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호날두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함께 했는데요. 호날두 선수는 준비가 됐고 현재 기분도 좋다. 개인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은 없다고 본다. 내가 곧 팀은 아니다. 이러면서 본인 자체가 열심히 하겠지만 동료들에 대한 믿음도 함께 드러낸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료들이 결국 호나우두를 져버렸죠. 네, 경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독일은 4-1-2-3 포메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골키퍼의 노이어, 그리고 수비수의 회베데스, 홈멜스, 메르테사커, 제롬 보아탱, 그리고 그 앞에 람, 그리고 그 앞에 두 명이 클로스, 캐디라,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폴스 나인이죠. 괴체, 외질, 밀러. 이렇게 괴체, 외질, 밀러가 전방에서 공격으로 나섰습니다. 이에 반해 포르투갈은 4-3-3 포메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골키퍼인 후이 파트리시우, 그리고 수비수의 코엔트랑, 페페, 브루노 알베스, 주앙 페레이라, 그리고 미드필더의 메이엘레스, 벨로스, 무티뉴, 그리고 공격수의 호날두, 우구 알메이다, 나니. 이렇게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독일의 제로톱과 포르투갈의 호날두, 알메이다, 나니의 3톱이 맞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독일은 이제 경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독일은 이제 전형적인 공격수를 최전방에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제로톱, 폴스 9이죠. 폴스 9의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즉 외질, 밀러, 괴체가 서로 계속 활발하게 스위치 플레이를 하면서 포르투갈의 페페와 페레이라를 끊임없이 괴롭혔죠. 이건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에서도 계속 전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보이는 장면이고 이런 스위치 과정에서 그 골로 이뤄지는 장면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기적인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람, 원래 람이 윙백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람 자체는 또 수비형 미드필더도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서 람이 수미로 딱 잡아주고 그 위에 캐디라와 크로스가 중원에 투입돼서 삼각편대를 이루었는데요. 이 세 명조차도 서로 스위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람이랑 캐디라랑 크로스가 계속해서 중원에서 스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상대팀을 흔들어주는, 그러니까 공격 앞에서 세 명이 스위치를 할 동안 뒤에서 또 스위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언론에서 평을 하더라고요. 독일이 토탈 사커의 진수를 보여줬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6명이 전체적으로 계속 스위치를 하다 보니까 포르투갈의 수비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이 뭐 어느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월드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래서 자잘한 신수보다는 확실하게 유기적인 플레이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공격으로 진출할 때 이 수비, 람과 캐디라 크로스가 서로 스위치 플레이를 계속하면서 전방 압박을 계속 해주는 장면이 종종 나오고, 많이 나왔죠, 사실 포르투갈이 많이 밀렸으니까요. 예. 이런 것에 반해 포르투갈은 철저하게 3톱을 공격으로 밀면서 측면 라인에서 타고 오르면서 빠른 역습, 약간은 카운터 어택으로 보도 될 것 같아요. 예, 빠른 역습 후 과감한 슈팅으로 독일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이렇고요. 전체적으로 초반에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제 초반에 굉장히 경기가 재밌었습니다. 독일도 공격적이고 포르투갈도 공격적이고 계속 서로 치고받고 그래서 오늘 경기 정말 재밌겠다. 그리고 골도 많이 났고 솔직히 저는 1점 차 정도로 예상했어요. 1점 차 정도면 독일과 포르투갈이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사실 독일이 이길 거라고는 저는 예상을 했고, 다른 대부분의 축구 팬들도 독일이 승리할 거라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 토토죠. 스포츠 토토에서도 독일이 포르투갈이 이길 확률이 55%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기사를 접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렇게 계속 전반에서 공격을 하던 중에
전반 10분에 일이 일어나죠. 스위치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과정에서 괴체가 돌파를 함에 있어서 페레이라 선수가 손을 써서 막다가 이제 페널티킥을 주어졌고 그것을 골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25분에 알메이다 선수, 그 공격의 알메이다 선수가 부상으로 에데가 교체를 함께 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실 한 골 먹고 뭐 저는 사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독일이 좀 더 스쿼드가 강하니까 다시 또 호날두가 이제 역습을 하면서 골을 넣으면 됐고, 실질적으로 10분 뒤에도 골을 먹고 난 뒤에도 포르투갈은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공격하는 장면도 보였고 위협적인 장면도 몇 장면 보였습니다. 그러나 30분에 또 외질 괴체가 계속해서 이제 스위치를 하면서 그 결국 또 골을 한 골 넣죠.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약 후반, 전반 35분 이후에 37분경에 페페가 결국 흥분에 못 이겨서 헤딩을 하죠. 넘어진 선수에게 헤딩을 해서, 독일 선수에게 헤딩을 해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 이제 끝났다. 사실 페페 선수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뭐 인성적으로 좀 뛰어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인가에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해서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에서 태클을 해서 퇴장을 당한 적도 있고, 이런 종종 페페가 약간 리그 경기에서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못해서 카드를 받거나 쓸데없는 파울을 해서 그 골 기회를 준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페 선수 자체가 이제 서로 자기가 화가 나서 이제 그걸 마인드 컨트롤 못하고 결국 퇴장을 당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경기 내용 자체가 이제 많이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후반 37분, 페페 퇴장한 이후에는 경기 거의 끝났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계속 경기가 흘러가다가 결국은 독일이 4대 0으로 독일을 이제 포르투갈을 물리쳤죠. 전반에 총 3골, 초반에 페널티킥으로 1골, 그 다음에 뭐 훈메스의 골, 그 다음에 전반 46분에 토마스 밀러의 1골을 더 넣고 난 뒤에, 그리고 페페 퇴장된 전반. 사실 전반 이후에 이제 경기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 예상했고, 실질적으로 조금 포르투갈이 많이 후반에는 많이 밀어붙이는 독일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78분, 밀러의 쐐기골 이후에는 더 이상은 이제 경기의 이런 밸런스가 많이 깨졌습니다. 이후에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독일이 일방적인 경기였다고 저는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뭐 이런 리뷰를 했던 전문가들이 이제 저보다 좀 더 뛰어나시고 축구를 보는 그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쓴 글들을 읽어보면 완벽했다, 독일이. 완벽하게 포르투갈을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 자체도 봤을 때도 이제 독일이 기동력, 그러니까 워낙 빠른 것에다가 결정력까지 합쳐져서 이제 독일은 포르투갈을 완벽하게 압도했죠. 그리고 볼 수 있는 장면 다 본 것 같아요. 독일이 할 수 있었던 공격, 뭐 스위치를 해서 골을 넣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파울을 유도해서 페널티킥도 골을 넣고, 거기다가 독일이 좀 잘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독일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세트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트피스에서 또 골을 넣잖아요. 독일은 정말 공격으로 살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리고 한 언론에서 이거는 제 생각이나 평은 아닙니다. 스위스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강한 기동력과 빌드업이 탁월한 모습에서 이제 스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생각하고, 이는 또 그 히치펠트 감독이죠. 독일 출신의 히치펠트 감독이 독일의 시스템을 스위스에 적용한 거랑도 같은 맥락이라고 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목해야 할 점이 보아탱 선수. 사실 이번에 독일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경기 전체에서 10km 이상을 뛴 선수가 6명이라고 합니다. 6명인데, 보아탱 선수도 원래 활동량이 많은 선수인데,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량이 매우 요번에 10km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보아탱 위치가 호날두와 딱 마킹되는 위치인데요. 보아탱 선수가 아예 보아탱 선수의 미션은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오버래핑이고 뭐고 필요 없다. 호나우두만 막아라. 사실 이게 보아탱의 미션이었고, 보아탱은 공격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호나우두의 측면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공격에 그 독일이 승리하는데 하나의 그냥 보아탱 선수의 하나의 그 공로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기 후에 레브 감독이 보아탱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다고 이렇게 표명할 정도로, 칭찬을 할 정도로 보아탱 선수의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원에서 토니 크로스랑 크로스 선수와 람 선수 또한 굉장히 잘해줬는데요. 람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 최다 패스인 80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그 80회를 후방에서 패스를 쭉쭉 뿌려주면서 공격이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경기를 조율하는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윙백 출신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비형 미드필더 잘 보는 만능 멀티플레이어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또 토니 크로스 또한 패스 성공률이 88%더라고요. 예. 그리고 팀 내에서 최다 활동거리를 기록한 선수도 토니 크로스고요. 이렇게 독일이 완벽한 경기를 했을 이유는 모든 선수들이 잘했지만 또 중원에서 토니 크로스 선수와 람 선수가 굉장히 중앙에서 허리를 잘 잡아줬고, 그리고 포르투갈의 에이스인 호날두 선수를 제롬 보아탱 선수가 잘 마킹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독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포르투갈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사실 독일이 전술상 선수 한 명 한 명 각 개인 모두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나마 칭찬했을 수 있는 점이 호날두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끝까지 빈 공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프리킥이 나면 한 개 골 한 골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한 골이라도 넣고 따라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점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경기 전체 한 명이 11명을 이길 순 없죠. 아무리 뛰어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한 명의 선수라도 11명의 선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축구는 11명이 한다. 조직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구 이렇게 뭐 공부하시거나 이제 축구에 대해서 뭐 감독들이 말씀해 조직력이 우선이다. 한 명의 팀보다는 함께 아우러서 팀 하나에 녹아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가 오늘의 경기가 아닐까라는,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는 당연히 해트트릭을 한 토마스 밀러 선수고요. 토마스 밀러 선수가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뭐 경고는 주앙 페레이라 선수가 받았고요. 퇴장은 페페 선수입니다. 이에 반해서 독일은 옐로우 카드조차 한 장도 안 받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정말 이런 자체도 포르투갈이 독일에게 완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먼저 승장 레브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멋진 경기였다. 1차전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였다. 우리 미드필더들이 잘해줬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나니 등을 잘 봉쇄한 것이 주요했다. 제롬 보아탱이 호날두를 잘 막았다. 밀러가 문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포르투갈의 좁은 공간을 잘 침투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요. 이에 반해서 패장 포르투갈 벤투 감독은 그 경기 전의 인터뷰보다 경기 인터뷰가 좀 괜찮았어요. 우리는 아직 2경기 남아있다. 물론 만족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첫 경기를 이렇게 치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만 생각하겠다. 코엔트란과 알메이다가 근육 부상을 당했다. 다음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선수의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 호나울두는 이날 풀타임을 소화했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뭐 페페 선수나 이런 페페 선수의 퇴장에 대해서도 그 발언을 했는데요. 심판의 잘못이라고만 말하지 않겠다. 우리 역시 실수를 범했다. 전반에 우리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오는 미국전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벤투 감독 자체의 그런 인터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그 이유는 그냥 졌다고 그만두겠다. 뭐 당연히 감독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에이스 자체에서 이제 에이스 자체도 좀 이름을 언급해주고, 그리고 사실 제가 봐도 100% 잘못이거든요, 페페. 그러니까 뭐 두둔하지 않고 잘못했다, 인정할 건 쿨하게 인정하고 다음 경기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패장으로서는 그냥 이 정도 말하는 것 자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로 이제 호날두 선수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호날두 선수 거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호날두 선수가 실력도 뛰어나지만 인터뷰 같은 것도 잘 해주고 항상 웃는 모습을 대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날은 많이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인터뷰를 할 선수는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나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호날두 선수가 페페를 지목하지 않았나. 당연한 거겠죠. 호날두가 페페를 지목한 거는. 예. 또 같은 레알 마드리드 소속인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 인터뷰까지 끝이 났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저는 사실 호날두 선수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실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이유가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프리킥도 경기 끝날 때까지 골을 넣고자 노력을 엄청 했고요. 프리킥도 정말 신중히 차는 모습 보이고 혼자서 빈틈 찾아가는 모습도 엄청나게, 진짜 제가 자꾸 엄청나게 매우 이렇게 할 정도로 호날두 선수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날두가 뛴 거지 나머지 10명의 선수가 뛰진 않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나니 선수, 사실 우리나라 말고도 전세계 축구 팬들이 봤을 때 나니 선수는 맨유 소속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기도 하고 워낙 스타 플레이어만큼 아니지만 뭐 리틀 호날두 이러면서도 많이 평가를 했는데, 그 선수가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호날두 선수는 어떻게든 뒤에서 뿌려주는 공을 받으려고도 노력하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니 선수는 철저하게 자기가 개인 플레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력이 깨지죠, 사실. 네, 너무 아쉬웠고, 거기다가 이제 페페 선수는 성질을 못 이겨서 퇴장을 당하고, 그리고 그나마 믿을 만한 또 코엔트랑 알메이다 선수조차도, 물론 본인이 그렇고 싶어서 그랬겠냐마는 부상으로 이제 너무 이른 시간에 교체를 됐고, 사실 너무 안 좋았어요. 포르투갈이 경기 내에 정말 악조건은 다 갖고 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후에 이제 또 뭐 인터뷰 외에도 재밌는 일들이 몇 개 있는데요. 사실 밀러 선수가 헤트트릭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요. 밀러 선수가 이슈가 다 묻혔습니다. 페페 선수 때문에. 예, 페페 선수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면은 뭐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박치기 퇴장 페페, 2006년 지단과 판박이. 지단은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경기에서 또 헤딩을 한번 했었죠. 예, 퇴장 페페, 깡 페페, 비난 본물, 페페가 호흡기 떼버려. 이런 주제도 있고, 이런 제목으로 기사도 있고요.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잉글랜드에서 거의 악동의 탑 클래스 중에 하나인 조이 바튼이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때 악동이었던 나의 전문적인 견해로 말하자면 페페의 행동은 월드 클래스의 광기였다. 인정합니다. 이거는 어떤 무엇으로도 솔직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팀을 위해서도 그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포르투갈에는. 그 부분에서 조금 자신이 릴렉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고, 또 월드 클래스에 있는 수비수잖아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로 괜히 뽑힙니까? 그리고 사실 경기력이 잘해요. 페페가 잘할 때는 되게 잘해요. 이 감정 컨트롤, 이것이 가장 문제인 거지. 네. 근데 페페 말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드필더 메이렐레스 선수, 하울 메이렐레스 선수가 또 구선수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페페의 퇴장 이후에 이제 경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에게 중간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또 사진이 찍혔어요. 이게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엄청나게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SNS 통해서 이렇게 뭐 프랑스나 뭐 BBC 이런 데도 이렇게 같이 팔로잉을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좀 심각하게 다뤘더라고요. 페페, 그 메일레스 선수가 이제 심판이 이제 그 페페랑 그 퇴장하고 이제 경기를 정리하는 모습인데, 뒤에서 중간 손가락을 딱 들어서 중지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보이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이래저래 포르투갈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기고 경기를 뛰던 상처만 남긴 경기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상처만 남긴 평가.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이슈가 된 게 있죠. SBS 정우영 캐스터의 샤우팅. 골을 약 20초에 30초 동안 골! 하고 이렇게 외쳤죠. 그러면서 삼바의 기운으로 외쳤다. 이렇게 말을 했고, 남미에 있는 축구 경기를 보면은, 해설을 보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도 삼바에서 월드컵 브라질에서 열기 때문에 해봤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 조금 생활을 할 때, 좀 축구 경기를 그때는 이제 낮이고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 쪽이나 이런 경기들을 보면요. 골을 좀 잔잔해요. 제가 아니면 언어가 좀 부족해서 정확히 못 들어서 그랬을 수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잠잠한 편인데, 골을 넣었을 때는 정말 길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걸 조금 약간 벤치마킹해서 하지 않았나 했는데, 뭐 어떤 호불호가 확실히 갈렸지만, 어떤 분들은 새벽에 듣기 불쾌했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런 자체도 약간은 새로운 시도고 재미있었고 색달랐다고 해야 되나? 예,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골을 넣는 그렇다고 정우영 캐스터가 본인의 본분을 잊고 그거에만 집중했다면 비판받아야 될 마땅한 일이지만, 캐스터 자체가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차두리 선수랑 같이 이제 해설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경기를 해설해주고 진행해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호불호 중에서는 호 쪽에 조금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안정환 선수의 어록이었죠? 뭐, 쫑이다, 쫑났다, 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록이 났는데, 이 자체도 되게 국내에서 이슈가 됐고 재밌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조별 예선 3대 빅매치 중 마지막 경기인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 또한 맨 오브 더 매치는 이제 밀러 선수죠, 밀러 선수. 그 이유는 다 모든 분들께서 인정하시겠지만, 월드컵 최초 해트트릭을 했고요. 2014 브라질 월드컵. 또 경기 자체를 워낙 잘했어요. 골 결정력도 좋았고, 위치 선정 좋았고, 골에서 군더더기 없고, 뭐 완벽했는데, 완벽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냥 저 또한 맨 오브 더 매치 드리겠습니다. 혼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해트트릭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결정적 한 장면, 페페의 퇴장. 전반 37분 페페의 퇴장입니다. 이 경기를 망친 주범입니다, 페페가. 왜냐면 축구 자체는 2골, 3골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11대 11이었을 때 경우고요. 10대 11일 때는 확실히 한 명이 빠지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이미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2골을 이미 실점한 상태에서 페페 선수의 패장은 굉장히 포르투갈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결정적 한 장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이 경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좀 재밌게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전차군단이라는 독일의 별명 전차군단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모르겠지만 옛날 클래식 영화 중에 배너 있잖아요. 배너.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배너에서 이제 경기라는 모습에 마차를 갖고 이제 경기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박진감과 속도가 있어요. 전차군단에서 이제 마차로 연결해서 독일에 있는 레브 감독이 배너에 있는 마차를 타고 맛있게 포르투갈의 에그타르트를 부드럽게 씹지 않았나. 예, 레브 감독이 마차를 타고 부드럽게 에그타르트를 먹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저 개인적인 평가고요. 그냥 웃고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포르투갈과
독일의 예선 3대 빅매치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본의 아니게 저번 이탈리아와 잉글랜드 경기에서 제가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솔직히 제가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번보다 좀 더 발전했다고 전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사과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 and 멕시코. 안녕하십니까, 박기사입니다. 오늘 박기사가 전해드릴 경기는 브라질 대 멕시코 A조 2라운드 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선택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브라질 대 멕시코 하면은 쉽게 이렇게 경기가 기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처음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 멕시코에는 월드컵 DNA가 있습니다. 조별 예선 통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데 혹시 틀리면 한번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의 월드컵 DNA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멕시코랑 브라질이 경기를 하면은 비등비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은 브라질이 신승을 하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라질 대 멕시코의 경기를 방송을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지금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탁월한 선택을 했구나. 예, 그런 자아자찬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굿초이스였죠. 우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6월 18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에 펼쳐진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기 바로 직전에 펼쳐진 A조의 2라운드였죠. A조 2라운드 경기였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0대 0이었습니다. 아, 실망하셨나요? 네, 0대 0. 결과만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사실 내용을 짚고 보면은 절대 실망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0대 0도 이렇게 재밌는 0대 0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할 정도로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사실. 우선 브라질은 첫 번째 경기에서 크로아티아를 3대 1로 꺾었죠. 그래서 조별 예선 지금 1위로 달리고 있었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두 골을 어떻게 사기당해갖고 1대 0 신승을 했기 때문에 카메루네요. 예, 그래서 지금 조 2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1위와 조 2위의 경기였는데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먼저 브라질은 스콜라리 감독이죠. 예, 스콜라리 감독이고 피파 랭킹은 3위입니다. 피파 랭킹 3위고요. 역대 전적을 한번 보면은 38전 22승 6무 10패예요. 단연 앞서고 있죠, 브라질이. 예, 그리고 포메이션은 4-2-3-1 전술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예, 멕시코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구엘 에레라 감독입니다. 피파 랭킹은 22고요. 역대 전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의 이제 거꾸로 보시면 되는데 10승 6무 22패입니다. 예, 최고 성적은 8강이 최고였고요. 지금 현재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5-3-2 전술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조금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브라질에서 이제 헐크 선수가 훈련하다가 허벅지 부상을 좀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멕시코전에 나올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헐크를 좀 대신할 만한 선수가 샤흐타르에 소속돼 있는 베르나드르 선수랑 그 다음에 첼시의 하미레즈 선수가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몇 개 나왔었어요. 왜냐면 하미레즈 선수가 보통 수미나 뭐 중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종종 측면에서도 뛰기 때문에 하미레즈 선수가 기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어쨌든 경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좀 화제였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룬과의 경기였죠. 거기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실제로는 3대 0이었죠. 3대 0이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조직력이 짜임새가 있다는 그런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경기를 펼쳐줬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만나도 쉽게 이렇게 주눅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역시나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경기를 펼쳐줬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지금 좀 핫한 선수라고 보면은 당연히 네이마르 선수였고요. 그 다음에 오스카 선수였죠.
예, 1라운드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쳐줬던 그 오스카 선수와 그다음에 두 골을 넣어줬던 네이마르 선수가 가장 화제가 될 만한 선수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고 어떻게 골을 넣을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전에도 확실히 저 두 선수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홍 기사가 재미있는 분석들이랑 기록들 조사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얕게나마 좀 살짝 후 입맛만 다시도록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예, 브라질이 이번에 20번째예요. 월드컵 본선이. 월드컵이 시작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이렇게 그 본선 무대를 안 밟아본 적이 없을 그런 팀입니다. 브라질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통산 68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3골로 최다 득점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오늘 경기에 이 멕시코전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카메루전에서 승리를 하면은 70승이었죠. 예, 월드컵 70승이었는데 안타깝게도 70승은 이제 16강에 진출해서야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브라질은 뭐 저번 시간에 개막전이었죠. 개막전에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82년 월드컵인가 그 이후로 조별 예선에서 그 2라운드가 끝나면은 무조건 16강 진출 확정지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아쉽게도 그 기록이 깨지긴 했죠. 브라질과 멕시코 2000년 들어와서 지금 14년입니다. 14년 동안의 기록인 것 같아요. 4차례 맞붙었는데 멕시코가 3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가장 최근의 맞대결은 그 컨페더레이션스컵 월드컵 열리기 1년 전에 펼쳐지는 그 대회였는데 그 경기에서는 이제 브라질이 네이마르와 조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또한 멕시코는 월드컵 본선에서 24패로 예, 최대 패배 기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최다 승리팀과 최다 패배팀의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싱겁게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주시는 얼토당토 않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만한 경기를 보여줬죠. 먼저 두 감독의 인터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갖는 시간이죠. 먼저 도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미겔 에레라 멕시코 감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음 경기 심판 판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 실수를 저지른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선수들은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하며 오늘 우리는 집중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전자의 입장에서 저번 경기 좀 이렇게 오심으로 인해서 두 골을 빼앗겼던 게 굉장히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예, 감독님 입장에서는 충격도 크고 짜증도 났겠죠. 당연히. 예, 아무튼 그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스콜라리 감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 크로아티아한테 선제골을 당하고 나서 좀 식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싶습니다. 축구에서는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선제골을 허용한다면 주도권 역시 상대에게 내어주게 되는 법이다. 브라질이 언제나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멕시코에 대해서는 멕시코는 본선 무대가 전혀 낯설지 않는 팀이다. 이런 역사와 전통은 멕시코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으로 작용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브라질이 멕시코를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경기 이제 선발 나온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전에서도 나왔듯이 똑같이 4-2-3-1 전술로 나왔습니다. 선수들도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은데 한 명만 딱 바뀌었죠. 우선 골키퍼에는 세자르 선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포백을 이루고 있는 알베즈 마르셀로, 그 다음에 다비드 루이즈, 그 다음에 티아고 실바 선수가 포백 진영을 이렇게 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이제 중앙, 이제 4-2 자리죠. 예, 수비형 자리에는 파우리뉴 선수랑, 그 다음 구스타보 선수가 나왔고요. 이제 3자리, 약간 공격적인 3자리에는 오스카 선수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네이마르, 그리고 헐크 대신에 이제 하미레즈 선수가 선발 명단에 포함이 돼서 나왔습니다. 탑에는 프레드 선수가 나왔고요.
예, 오늘 경기에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선수 한 3명만 뽑자면 브라질에서요. 먼저 네이마르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공격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좀 놓친 게 몇 개 있었죠. 놓쳤다기보다 상대 골키퍼 오초아 선수가 너무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하미레즈 선수. 하미레즈 선수가 약간 미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격에서 약간 흐름을 끊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스카 선수였죠. 오스카 선수가 그 저번 경기죠. 크로아티아전만한 폼만 보여줬어도 어떻게 멕시코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러지 못했던 게 0대0 무승부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브라질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네이마르도 아니고 오스카 선수거든요. 예, 오스카 선수가 조율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격을 풀어나갔죠. 풀어나갔는데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득점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오스카 선수가 그 크로아티아전에 비해서는 약간 폼이 그만한 폼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멕시코 베스트 11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에는 오초아 선수, 아작시오에 소속된 선수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5백이죠. 5백에는 이제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아길라르, 모레노, 마르케즈, 라연 선수 나왔고요. 그 다음 미드필더에는 에레라, 바스케즈, 과르다도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탑에는 이제 투톱이었는데 도스산토스 선수랑 페랄타 선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확실히 도스산토스 선수였죠. 원래 저번 경기에 두 골을 뺏긴 것도 도스산토스 선수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스산토스 선수가 좀 어떻게 경기를 하냐, 이게 굉장히 좀 주목될 만한 점이었는데, 그 치차르토가 들어오기 전에요. 치차르토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활약을 해주냐가 중요했는데, 우선은 뭐 괜찮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지오바니 도스산토스 선수의 활약상은 그럴 만한 그 평타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르다도 선수의 어떻게 보면 킥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르다도 선수가 공격 물꼬를 이렇게 한 번씩 터트려주는, 예,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수준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디션도 굉장히 좀 괜찮아 보였고요. 그리고 이 경기 끝나고 가장 화제됐던 선수죠. 예, 골키퍼의 오초아 선수입니다. 올리버 칸 선수가 아주 또 극찬을 했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예, 최고의 골키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극찬을 했는데, 정말 이 경기에서 오초아 선수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진짜 순발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예, 듣기 싫은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땡겨서 들어주시고요. 정말 큰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초아 선수의 선방 쇼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가 사실 그렇게 막 주목받았던 그런 골키퍼는 아니잖아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골키퍼는 카시아스, 부폰, 노이어, 그 다음에 러시아의 아킨 피프의 선수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선수였는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오초아 선수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정말 큰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초아 선수, 예, 이번 경기 피파 공식 MOM도 오초아 선수였죠. 예, 먼저 브라질은 경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많이 밀어붙였어요. 예, 초반에 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많이 밀어붙였죠. 거기에 한 5분 정도는 멕시코도 안 뒤지려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 5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브라질이 쉽게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공격을 계속 펼쳤습니다. 정말 그 브라질 입장에서 아쉬웠던 장면은 그 전반전 25분, 26분, 예, 그 정도의 이제 알베스 크로스를 네이마르 선수가 껑충 뛰어갖고 헤딩했던 장면이 있어요. 예. 그 장면을 안 보신 분들은 하이라이트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초아 선수의 어떻게 선방쇼의 시작이었죠. 예, 신호탄이었는데 그
골이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하죠. 그 이후부터 이제 브라질의 그 악몽 같은 공격이 시작됩니다. 브라질 공격을 계속해서 이렇게 막아내던 그 멕시코가요. 전반 40분 정도에 바르케즈 선수가 오른발로 중거리 슛을 한 개 때려요. 그게 정말 전반전을 통틀어서 멕시코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슈팅이 그 골문을 좀 살짝 빗나가면서, 예, 만약에 그 골이 들어갔으면은 브라질이 과연 동점골을 넣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힘든 경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골이 들어갔으면. 아무튼 뭐 그런 건 가정이니까요. 예, 그리고 전반 44분에 오초아 선수의 선방이 또 빛을 발하는 장면이 있죠. 예, 프리킥 상황에서 떨궈진 볼이죠. 떨궈진 볼을 그 파울리뉴 선수가 정말 멋있게 슈팅을 했지만 막힙니다. 오초아 선수한테. 예, 또 막힙니다. 그리고 전반이 이제 끝이 납니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골 정도는 전반에 넣어줬어야, 예, 후반을 좀 쉽게 풀어나갔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점이, 예, 계속해서 이제 선수들이 부담을 갖는 그런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은 그 후반이 시작되면서 그 하미레즈 선수를 이제 뺍니다. 왜냐면 하미레즈 선수가 공격적으로 너무 큰 활약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제 후반 시작과 함께, 예, 베르나르드 선수를 투입을 하죠. 하미레즈 선수를 빼고요. 베르나르드 선수가 차라리 전반전부터 나왔다면은 좀 더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나오자마자 돌파도 곧잘 했고요. 크로스도 날카로웠고요. 예, 그러면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하미레즈 선수를 처음부터 빼고, 그 베르나르드 선수로 갔으면은 차라리 어땠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스콜라리 감독의 그 용병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브라질이 밀어붙였는데, 몇 번의 위기를 넘겨요. 그 멕시코가. 그러다가 이제 바스케즈, 그 다음에 에레라 선수가 막 중거리 슛도 때리고 하면서 브라질을 좀 위협을 하죠. 날 너무 때리지 말아라. 우리를 너무 가둬놓고 때리지 마라. 그러다 니네도 한 방 맞는다. 뭐 이런 식의 시위를 한 듯한 중거리 슛을, 정말 위협적인 중거리 슛을, 위협적인가요 그게? 그냥 강했다고 하죠. 예. 강한 중거리 슛을 몇 번 시도를 합니다. 그 멕시코의 그 공세가 계속 이제 좀 강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도 자신감이 붙었겠죠. 이겨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좀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멕시코가 이렇게 공격을 좀 거세게 나오니까 브라질은 후반전에 이제 한 20분 좀 지나서 프레드 선수를 빼고요. 프레드 선수가 사실 조금 브라질 팀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모자란 능력을 지녔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이 경기에서도 그런 점을 여김없이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프레드 선수가 후반 22분에 나오고요. 조 선수가 들어갑니다. 조 선수는 EPL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조 선수를. 예, 조 선수가 좀 많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브라질 리그로 돌아갔는데, 폼이 어떨지 예전에 좀 가끔 위협적이었던 그런 조 선수를 생각을 하고 지켜봤었는데, 어쨌든 조 선수가 투입이 되죠. 조 선수가 투입이 되고 나자마자 그 네이마르 선수가 그 후반 23분이었나요? 4분이었나요? 예, 그때 강한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게 또 오초아 선수한테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신물이 나겠죠. 브라질 입장에서는. 오초아 선수가. 멕시코는 이제 후반 30분 정도에 치차리토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멕시코가 여기서 진짜 거함을 잡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냥 비기고 끝내려고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두 팀이 계속 어떻게 보면 치고받았다고 볼 수 있죠. 0대0이 이렇게 흥미로운 0대0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갔어요.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기가 재밌게 흘러갔는데, 그런 경기 중에 브라질이 후반 40분 정도에 헤딩슛이 있었어요. 진짜 그것도 결정적인 슛이었는데 그것마저 오초아 선수한테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두 팀이 비기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죠. 두 팀이 비기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고, 두 팀 다 이기기 위해서, 정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아무도 골을 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끝나고요. 경기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점유율 면에서는 비등비등했어요. 브라질이 53%였고요. 멕시코가 47%였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5대5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올림하면. 예, 거의 5대5의 경기. 멕시코 입장에서는 정말 선전했던 경기죠. 사실 도박사들 누가 봐도 브라질의 승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멕시코 입장에서는 정말 멋진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오초아 선수의 신들린 선방이 있었지만요. 패스 성공률 보시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못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예, 잘했던 경기입니다. 다만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 패스 성공률은 브라질은 84%를 기록했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79%. 두 팀 다 이것도 비슷했어요. 두 팀 다 정확한 경기를 했다는 거죠. 예, 패스부터 뭐 기본부터 재밌는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슈팅 정확도 면에서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였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좀 낮습니다. 예, 15%. 왜냐면은 브라질이 총 슈팅이 15개였는데 유효 슈팅이 6개였거든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슈팅이 13개였는데 유효 슈팅이 2개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유효 슈팅 6개 중 한 5개 정도는 정말 꼴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슈팅이었죠. 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네이마르 선수와 누가 옷을 교환할까,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마르 선수 팬이고요. 예, 좋아하고요. 예, 멘탈도 괜찮고 선수가 괜찮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궁금했는데 누가 바꿨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마르 선수와 누가 옷을 교환했는지. 자, 경기가 끝나고요. 두 감독의 공식 인터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승을 정말 바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경기를 승리하고픈 그 브라질 입장에서는 난적을 만났던 것 같은데요. 경기 결과도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콜라리 감독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매우 치열했다. 브라질은 오늘 강한 팀을 상대했다. 골을 넣진 못했지만 공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그리고 두 팀 모두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줬다. 여러 차례 득점 기회가 왔었는데 이를 살리지 못했다. 무승부가 됐지만 우리 팀뿐 아니라 멕시코에게도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인터뷰에서는 무승부에 만족한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근데 과연 그러셨을까요? 속은 좀 타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멕시코의 에레라 감독은 오초아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브라질은 기회를 잡고도 이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우리도 아까운 중거리 슛을 몇 차례 놓쳤다. 대등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이죠, 오늘. 멕시코 신문, 인터넷판이나 멕시코 신문에서는 거의 그 오초아 선수가 브라질의 슛을 막아내는 그런 선방하는 장면을 거의 다 메인으로 이렇게 잡아놨다고 해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우리나라 광화문에서 펼치는 것처럼 거리 응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멕시코 시티 중앙광장에 모여서 응원을 한다는데 거기 경기가 끝나자마자 오초아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졌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영웅 탄생을 알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 또 오초아 선수도 여기에 대해 또 인터뷰를 했죠. 브라질을 상대로 승점을 챙겼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 브라질 관중들의 응원은 대단했다. 상대가 홈팀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대단할 줄은 몰랐다. 쉬운 경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힘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동료들 모두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환상적인 선방쇼를 보여주고 스타 반열에 오른 오초아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로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올랐다고 하기는 좀 이르지만 입에 계속 오르내리는 그런 오초아 선수가 다음 시즌 소속팀 찾기가 극복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지금 그 아작시오 소속인데 프랑스에 그 아작시오가 지금 꼴등을 하면서 최하위를 하면서 강등
강등을 당했습니다. 오초아 선수가 주전 골키퍼였죠.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했는데 38경기에서 72골, 72골을 허용하면서 최다 실점 불명예를 안고 팀이 강등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28살이래요. 28살인 오초아 선수가 아작시오에서 뛴 지 한 3년 정도 됐었고요. 올 시즌 이제 개막 이전에, 올 시즌이라고 하면은 저번이죠. 2014 그때 거예요. 그때 뭐 리버풀이랑 AC 밀란의 영입 제의도 있었다고 해요. 뭐 결국은 그 아작시오에 남는 그런 의리를 보여줬지만 다음 시즌이죠. 이제 2014 시즌에는 새로운 팀을 찾아야 될 그럴 순간이 바로 올 것 같습니다. 뭐 어디서든 데려가겠죠. 좋은 팀에서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오초아 선수의 선방쇼가 끝나고 난 뒤에 정말 극찬들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올리버 칸 선수도 이번 대회 최고의 골키퍼다라고 얘기를 해줬었고, ESPN에서는 그 독일 문어가 예전에 남아공 월드컵 때였나? 그 독일 문어 그 파울 있지 않습니까? 파울 그 쪽집게 그 파울의 뇌를 멕시코에 잘 알려지지 않는 골키퍼한테 인식을 했고 그게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재미난 기사를 보여줍니다. 그 오초아 선수가 그 부드럽고 순발력 있고 빠른 모습을 보여준 게 그 문어 특유의 모습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문어의 뇌를 그 파울의 뇌를 알려지지 않은 멕시코 선수한테 뭐 인식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녹색 검색창 있죠. 네이버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오초아의 이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초아라는 이름이 검색어 10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의 한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기사 제가 뽑은 오늘의 한 장면은 저만 25분에 네이마르 선수의 그 헤딩슛, 오초아 선수의 선방, 그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오초아 선수의 선방이 시작된 거였고 브라질의 부르는 시작된 거였죠. 저는 그 시발점이 그 슈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네이마르가 헤딩을 할 때는 그냥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정말 빠른 순발력으로 막아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의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의 한 장면으로 네이마르 선수의 헤딩, 오초아 선수의 선방, 전반 25분에 그 한 장면을 뽑겠습니다. 그 한 장면, 제가 뽑은 한 장면은 꼭 하이라이트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파 공식 MOM은 당연 오초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박기사가 뽑은 MOM은 당연 오초아 선수였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기에서는 그냥 오초아라는 선수가 경기 자체를 지배했다고, 골키퍼가 경기를 지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멕시코의 전력이 정말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크로아티아와의 경기가 그 조별예선 통과를 결정지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멕시코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로아티아랑 붙으면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멕시코의 정말 월드컵 DNA가 이번 대회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박기사가 선택한 경기 브라질 대 멕시코의 경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곧 또 6회 방송으로 돌아옵니다. 곧 또 6회 방송으로 돌아오는데 5회 방송 우선 많이 청취해 주시고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